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수업 목표는 첫 번째가 수업 교재, 디자인과 창의를 위한 맞춤식 수업 교재가 있거든요. 수업 교재가 그래서 디자인 사고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취지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창의성이 원래 새로운 것,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받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곳에 가면 좀 낯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창의성의 생태계와 발현 조건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분명히 앞 시간에서 얘기했죠. 창의성은 개발될 수 있고 훈련에 의해서 또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대표적인 이 창의적 디자인 프로세스가 뭐가 있고 그 특징이 뭔가. 앞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비디자인 계열인데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디자인 창의성을 생각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두렵죠. 그런데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겁니다.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면은 도와주기도 하고 그냥 일반 디자인과 학생들은 혼자서도 잘합니다. 그냥 첫 단계에서 셋째 단계 휙 뛰기도 하고 또는 첫 단계에서 헤매기도 하고 이러 하는데 우리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게 그런 창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디스쿨과 아이데오인데 우리는 디스쿨을 갖다가 좋아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이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하고 그다음 네 번째는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의 수업 개요와 평가 방법. 여러분이 대학 왔으니까 성적 잘 받아야 되죠. 그게 있습니다. 자, 1차 시간 또 마찬가지로 우리 또 장준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2차 시도 같이 재미있게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2차 시에 들어가기 전에 1차 시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꽃이 이름이 뭐죠? 철쭉인데요. 철쭉하면 우리 동서대학하고 뭐가 관련이 있는데. 네, 저희 동서대학교의 교화가 철쭉이죠. 그렇죠. 예, 봄 되면은 예. 뭐 캠퍼스에 많이 피죠. 여기저기 우리 디자인홀 앞에도 막 핍니다. 너무 굉장히 아름다운 것 예쁩니다. 같아요. 네, 네, 굉장히 한국적인 꽃이죠. 예. 네, 그래서 이 배경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1차 시 때 생각해야 될 거, 그죠? 개설 취지, 수업 목적은 뭔가? 분명히 개설 취지는 일반인 학생들에게서도 창의성을 교육을 해서 미래에 자기 전공에서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창의적 인재를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왜 중요한가? 강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 인재가 이 핑크가 얘기한 미래 인재 6가지 조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그거예요. 번째죠. 첫 번째. 그거예요. 예. 자, 모두 기억 안 나시면 우리 1차 시 영상 다시 열어보면 되겠죠. 예, 얼마든지 이게 영상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앞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은 디자인과 창의의 맞춤 수업 교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노란 책이 저희 디자인 사고와 창의성이라는 이제 책 제목인데요. 저희 그 처음에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 이 수업을 설계했던 7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수업을 설계를 하고 교재는 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트로에 보면 현대 사회는 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혁신적, 다면적 창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책은 문제 인식과 해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유연한 사고를 갖춘 미래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 필수 과목으로 개설된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 교과목의 교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이 책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교과 과정을 매뉴얼화 시킨 책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위주로 해서 디자인 사고를 체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재미있게 매뉴얼화해서 워크시트 방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마련되어 있는 액티비티를 이렇게 쭉 실행하면 스스로 디자인, 창의적인 디자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또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인쇄물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돈 주고 구매하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이 클래스에 이북의 형식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 네, 디지털 동서대학교의 네, 이북 교재라고 하니까 왠지 뭔가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자유롭게 이북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또 원하는 부분은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각 교수님들이 활용하시는 워크시트는 본인이 직접 출력해서 워크시트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재도 있고 또 이제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런 걸 알겠는데요. 그러면 창의성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창의성은 그냥 우리가 그 발현 조건을 갖다가 모른다면은 이건 뭐 신비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을 갖다가 이 창의성을 내오는 것이 바로 창의성 사고 기법이거든요. 그 기법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29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의성을 가장 많이 쓰는 전공, 이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대에서는 메이크 교육을 갖다가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에서도 공과대학교에서는 메이크 교육 기반의 디자인과 창의 교육을 갖다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아주 빨리빨리 저희들 하죠. 그래서 저희들의 이 레이더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이 좋은 거예요. 사회 변화가 어떻게 변한다 이러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춘 것을 갖다가 하죠. 그래서 여기 현재의 윌리엄 더건과 최인수 교수님, 국내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생태계가 어떤가, 창의적 발상에서 하는 게 인식 과정에서 역사적인 사례, 냉철함, 통찰력, 결단력, 그리고 느낌이 아니라 생각이다. 그래서 이 윌리엄 더건 같은 경우는 나폴레옹이 성공한 그 사례를 갖다가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툴롱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군사 항구 도시가 있죠. 그 항구 도시를 갖다가 한때 영국군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영국이 해군력이 워낙에 강한 시절이라 그 요새를 갖다가 탈환하고, 지금은 프랑스 땅인데 탈환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포병장교, 이 초급 포병장교였던 나폴레옹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최신의 기술이었던 등고선식 지도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래서 툴릉 요새보다 더 높은 곳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경량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포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들고 다니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군대를 생활을 포다이를 해서 하는데 무겁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 포를 경량포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상위에 갖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툴롱 요새보다 더 높은 데 가서 포를 쏘았고, 근데 그 포를 툴롱에다가 쏜 게 아니고, 툴롱에다 쏜 게 아니고 바다를 향해서 쏘아버린 겁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면 완전 오조준이고 잘못된 거 해가지고 뺑뺑이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포신의 매미라고 하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폴레옹이 그걸 갖다가 주장을 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영국군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영국군은 해군하고의 단절이 있으면은 사기가 떨어집니다.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다에 영국군 함선이 못 오게 포를 갖다 계속 쏘니까 영국군이 툴롱에서 사기가 저하됐고 그때 프랑스군이 툴롱에 공격을 해가지고 툴롱을 되찾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등고선식 지도, 경량포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리고 3위까지 포를 갖고 간다 아무도 생각 안 했던 시절이죠. 그거는 냉철 판단했고 느낌이 아니고 번개 맞은 것 같이 띵 해가 창의적이 아니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발현 조건에서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환경적인 요소,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창의성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것이기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거부가 먼저 나옵니다. 새로운 것이. 그런데 그 사회의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라진 것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세그웨어인데 저게 처음 나왔을 적에 빌 게이츠가 극찬을 했습니다. 미래의 운송수단이다. 지금 저기에는 손잡이가 있는 건데 바퀴만 있고 두 발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걸 갖다가 운송수단으로 개인 운송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공원에서만 보이죠. 공원에서 자랑하고 이래 보이는데 저걸 갖다가 사람들이 지금 운송수단이라고 하면 자동차 이걸 갖다가 아직까지 개념을 깨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사라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라울 카푸어와 론 에드너가 이게 뭔가 창의적인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거고 필요한 것인데 왜 그때 사라졌는가? 이걸 조사를 해서 보니까 혁신 생태계와 기술 대체의 속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논문에서 이걸 주장을 갖다가 했죠. 네, 그렇군요. 창의성보다는 그 창의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환경, 즉 창의성의 생태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예, 예. 맞습니다. 먼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네.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그 사회가 그렇게 변하기는 참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최소한 우리 수업하는 공간만은 창의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디자인과 창의를 맡는 분들은 아마 일반 학생들은 좀 의아스러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간호학과, 자급치료학과, 그다음 공대 이렇게 수업을 갖다 들어가는데 아주 예의 바르더라고요. 줄을 딱 맞추고 앉아 있는데 네. 물론 자는 친구도 좀 있지만은 그런데 이 교수님도 수업을 하셨다지만은 디자인과에서는 자리를 줄 맞춰서 앉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각지 팀별로 하고 그 다음에 과제도 팀별로 나가기 때문에 공통 과제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고민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다는 것 때 서로가 생각하고 또 서로가 얘기하고 강의실이 시끄러워야 되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매 시간 과자를 몇 봉지씩 사들고 갔어요. 네. 사들고 가가지고 그룹 토의해라 이러면 그게 한 개씩 주고 수업은 자유롭게 해라. 줄 맞출 필요 없다. 네. 자유롭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창의성의 발현 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창의성의 발현 조건은 굉장히 학자마들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학자들만의 차이가 나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나는 것이 통찰력과 직관 능력이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한다면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거 아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휙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몰입, 내적 동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의 수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내적 동기를 갖다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수업을 왜 해야 되는지 미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월이 좀 지나서 이런 기법 이렇게 지금 자기는 생각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하면은 말은 수건 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은 수건 짝이래 가지고 생각을 극단 밑바닥에 있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싫어할 거 알까 웃을 거 알까 이런 불안한 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내봐 또 내봐 또 내봐 또 내봐 이래가지고 극단으로 하면은 아우 씨 내라니까 그래서 덜컹댔는데 그게 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몰입 그리고 내적 동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인내력 이 몰입과 같은 말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한 문제를 계속 풀어납니다. 성공한 사람들 CEO들 여러분 보시면은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면서 성공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적인 사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모더니티의 선형적인 방식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뛰어넘을 수 있고 다른 것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비대칭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빌 게이츠를 갖다가 얘기를 했죠. 빌 게이츠의 핸드폰, 즉 유선 전화기에 컴퓨터를 연결할 생각. 그걸 누가 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확한 성함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지만은 젓가락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 젓가락에 보면은 줄이 있어요. 잡는 부분에 줄이 있는 젓가락 있고 줄이 없는 젓가락인데 그게 특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중국집이나 이 음식점에 대나무 젓가락을 썼잖아요. 나무 젓가락. 그런데 이게 자연 보호에 문제가 있다. 나무 수입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 젓가락으로 바꿨어요. 철 젓가락으로 바꾸다 보니까 무거운 것도 있지만은 물체가 미끌려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못 할까 하는데 어떤 한 분이 거기다 줄을 건 거예요. 줄을 건 이게 특허예요. 여러분들 나사에 일자 나사에 줄 하나 꺼가지고 억수로 돈 많이 버신 분 얘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이래 해야 돼. 이거 없어요. 비대칭적인 사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켄 로빈슨 경, 영국에는 경입니다. 있어. 귀족이죠. 당대만 귀족 대접받는 켄 로빈슨 경은 표현 매체를 강조했어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아이디어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아이디어는 형태를 만나야만 하며 형태는 매체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매체를 갖다가 가져야 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그 다음 춤을 잘 추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 저 개인적으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데 그 요리를 잘하는 사람 하면서 자기의 그 방법이 있는 매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매체, 자신의 능력과 관심 있는 매체를 통해서 창의성을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는 현실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 얘기한 창의성의 생태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실험을 억누르지 않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만이 새로운 창의성을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학생의 모두가 공무원 되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공무원 되실 분도 공무원 되시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변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것을 갖다가 다양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디자인과 창의의 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뭐 창의성의 발현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 우리 수강생들이 이렇게 우리 수업을 따라가면 창의성이 신장된다고 하셨는데 창의성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이나 프로세스라도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걸 강조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일반 교양 수업으로 할 수가 없죠. 그냥 창의적인 과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갖다가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동서대학교는 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저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니즈를 솔루션으로 바꾸는 겁니다. 니즈. 근데 그 니즈는 뭐로 나오냐면 바로 불편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 문제는 수학 문제, 영어 문제 아닙니다. 불편함.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불편함. 그걸 해결하는 것인데, 그런데 생각이 떠오르는 발상은 상상력의 영역이지만은 디자인은 뭔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기능성과 실용성을 갖는 결과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 올바른, 새로운, 창의적인, 쓸모가 있는 그 사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많은 질문과 그리고 대답 그리고 토론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디자인과에서는 그걸 갖다가 다들 아니까 건너뛰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 디자인과 창의는 그 프로세스를 밟으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세스가 D스쿨,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이 있죠. D스쿨에 관해서는 오히려 저보다는 장교영 교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데 네.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D스쿨은 현재 스탠포드 대학 안에 있는 그 단과대학 같은 형태의 그러니까 스쿨 이름인데요. 뭐 디자인 스쿨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 그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아주 창업의 그 본산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의 중심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스탠포드 대학의 안에 D스쿨이라는 데서 하는 것이 뭐냐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실리콘밸리의 그 많은 그 창의적인 그 뭐 스타트업 컴퍼니들 많죠. 이렇게 창업한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의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창의성 훈련, 디자인 싱킹 훈련을 받고 있죠. 그래서 D스쿨에서 만든 디자인 프로세스, 디자인 싱킹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탠포드 대학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듣는 수업들인데요. 디자인 싱킹 수업이. 그래서 그거는 어떤 그 디자인과 학생들만 듣는 수업이 아니고 법과대학 학생도 듣고 경영대학원 학생들도 듣고 뭐 의과대학 학생들도 듣고 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D스쿨에 와서 디자인 싱킹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로 생각이 되어서 취업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 구글의 레리 페이지도 그 친구도 스탠포드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맞아요. 그 환경이 그렇게 디자인 기반의 어떤 창의적인 교육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던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스탠포드 D스쿨에서 만든 디자인 프로세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저 5가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의 첫 번째 단계가 emphasize인데요. 그 empathy죠. 공감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녹색의 두 번째 단계는 define. 이제 그 문제 정의의 단계고요. 세 번째는 ideation, 이게 이제 아이디어 발상의 단계고, 네 번째는 프로토타입, 그래서 어떤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고요. 테스트는 이제 실험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제 엠퍼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첫 번째가 엠퍼시라는 공감의 단계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그 D스쿨의 디자인 싱킹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단계인데,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저를 공감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디자이너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 문제는 어떤 주변의 혹은 유저의 사용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봤을 때, 유저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공감의 과정을 빼서 작업을 하다 보면 디자이너 혼자서 자기 생각에 저 유저는 이런 문제를 가질 거야. 막연한 자신의 편견으로 이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암만 열심히 솔루션을 제공해도 유저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면 쓸모없는 제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휴먼 센터드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 중심의 디자인 방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저가 뭐를 원하는가. 근데 어떨 때는 유저가 자기 자신도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 뭐가 불편한지 잘 설명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유저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유저를 공감을 하면서 또 관찰을 하면서 서베이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면서 유저가 진짜 불편한 거는 뭔지, 문제는 진짜 뭔지 이제 스스로 찾아보는 거예요. 디자이너의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파란색 밑에 러브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정말 유저의 숨은 욕구가 뭔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저의 필요를 찾았으면 다음 단계 디파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럼 문제는 이거였어. 내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이건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문제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린색 위에 보면 유저 플러스 니드 플러스 인사이트 해놨는데요. 그 사용자의 욕구가 뭔지 디자이너의 통찰을 합쳐서 POV라고 해놨죠. 포인트 오브 뷰예요. 그래서 유저의 관점을 발견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저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거나 유저의 관점은 이러구나 해서 문제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문제 설정을 잘못하면 엉뚱한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디파인하고 문제를 정의를 제대로 했다면 그 문제의 이제 솔루션을 이제 찾기 위해서 세 번째 단계 아이데이션으로 갑니다. 아이디어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팀들이 같이 모여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자의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yes and yes and yes and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여기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 유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했을 때 다양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no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yes 하고 또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보충하고 첨가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최선의 아이디어를 하나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브레인스토밍이 이제 브레인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뇌폭풍을 일으킬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하나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하는 아이데이션 과정은 확산적 사고로 이제 많이 하고 그때 창의적인 사고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서 가장 좋은 솔루션 하나를 선택할 때는 수렴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도 하고 다양한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거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결점을 하나 찾고요. 그렇게 해결점을 찾았다면 그거를 즉시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시제품을 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거는 빨리 실패하고 빨리 이제 스피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실패를 해보고 빨리 만들어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시제품을 제작해보고 모형을 제작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다음 단계 테스트로 갑니다. 그래서 유저한테 가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이게 맞았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하면 다시 거기 밑에 보면 스타트 올 오버 해놨죠. 그래서 다시 유저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뭐가 문제였지? 하고 다시 공감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5단계를 빨리빨리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실패하고 빠른 시간에 수정해서 반복을 통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디자인 기반의 혁신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도 창의성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다가 얘기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돼요. 네네.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스탠포드 대학의 디스쿨에 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예? 혁신적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팀 구성에서도 뭔가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좀 얘기해 예, 주세요. 그래서 뭐 순수하게 디자이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도 있고, 뭐 심리학자도 있고, 인류학자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뭐 각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아이디어를 내는다. 이제 그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디자인과 창의의 다양한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죠? 다만 거기서 디자인의 전공자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 뿐이고 그 그렇죠. 아이디어를 내고 방향을 잡고 이런 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런 다양한 통합적인 사고를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아이데오가 있습니다. 아이데오는 자기네들이 딱 무엇을 할까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 발상법을 딱 정해놨어요. 브레인스토밍이다. 아이디어 발상법이 29개나 있는데 거기서 자기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신속합니다. 기업이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더 신속하게 하고 실패하면 뒤집고 다시 하고 하는 그런 점은 있지만은 사실 그 아이디어의 사무실은 부럽게 짝이도 짝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은 자전거 걸어놓고 미끄럼틀도 있고 그래서 생각의 자유를 갖다가 만든다는 점에서 그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수업의 구조와 진행 방법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서 이 수업의 개요는 앞서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 디자인 사고의 기반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창의적인 사고 그냥 하늘에서 번쩍 일이 나오니까 하늘에서 번개 맞으면 타 죽어요. 타 죽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디자인 기반의 창의적인 사고를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럼 언제 꽃피워요? 그럼 나중에 기말과제에 꽃피우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개별 전공에서 엄청난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경험을 해본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창의적인 디자인 방법론과 조형론,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인 학습을 습득한다. 그리고 PBL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블럼 또는 프로젝트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게 기반 해결하는 게 베이직 러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래서 과제 중심 또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교재 있습니다. 디자인 사고 창의성 교재 있지만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1페이지 펴라 2페이지 넘어가자 자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요약해온나 이런 수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 조별 활동, 액티비티 활동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창의력과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다가 습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든지 관찰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바이오 미미크리라는 방법론이 있죠. 네네. 그죠? 우리 인간의 핵심적인 성과 뭐 찍찍이 같은 거고요. 벌코로에서 네. 나온 것처럼 그러한 바이오 미미크리가 있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1, 2를 통해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이것은 지금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메이커 교육과 거의 같은 것이죠. 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수업 평가에 대해서는 네. 장 교수님께서 좀 그래서 설명을 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처음 해보시지만 모든 과목은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보면 평가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뭐 대부분 교수님들이 출석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죠? 그래서 출석이 뭐 20% 정도를 다 차지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각 결석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업은 주로 프로젝트를 하고 과제물을 수업에 작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험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중간고사 때 한번 딱 이론 시험. 한 번 간단한 이론 시험을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초반부에는 창의성 관련 이론들 여러분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부분만 배우고 그거를 가지고 중간고사를 간단하게 보고요. 후반부는 이제 팀별로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싱킹 기반의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면서 결과물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 1, 2 이렇게 해서 그것이 크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팀별로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각 개별 팀별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은 담당 교수님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모든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 교수님들의 욕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졸업 후에 동서대학교 졸업생은 참 창의적이라는 말을 꼭 듣고 싶어요. 그렇죠. 이 수업을 갖다가 필수로서 만들어가 했으니까 이런 훈련을 거쳐 가지고 가장 창의적인 그런 학생이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꼭 듣는데 교수님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인재상이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나오고 그게 먼 훗날 저희 귀 속에까지 들려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너무 짜릿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종이 비행기가 날아오릅니다. 사랑은 종이 비행기를 타고 나와 동서대의 꿈을 종이 비행기에 담아 저 멀리 날아오릅니다. 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비행기가 한 방향으로 날아갑니까? 자유롭게 날아가죠. 그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동서대학교에서 특화된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이라는 것을 가늠하면서 마치기 앞서 장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뭐 하여튼 제가 대학원 교수라서 신입생들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영상으로나마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얘기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우리 디자인과 창의적 발상 수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 굉장히 즐기시고 또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는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2주차에 또 만나는 거죠. 그렇죠. 2주차에 만나는데 이러다가 쫙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1주차 때는 동서대학교는 다 계획을 갖고 있구나 했는데 우리는 동서대학교 끝까지 갑니다. 이러면 상당히 모르겠죠. 그러나 저희 동서대학교는 종이 비행기입니다. 어디도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꿈을 꿉니다.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쫓아가고 그 꿈을 같이 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으로서 디자인과 창의 2차 시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